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똥밟은 결혼으로 2달 만에 이혼녀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혼이 실패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가 안 맞으면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니까요. 실패한 결혼이라는 말은 바로 제가 한 결혼에나 붙이는 말이에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운영하는 요가 학원의 회원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원장님은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사람 볼 만큼은 봤는데 우리 원장님만큼 인물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유, 너무 칭찬이 과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그 연세로 안 보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장성한 아드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쩜 말도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세상에,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이 아직도 혼자라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혼자인 거 맞아요? 몰래 시집 가고 숨기는 거 아니고?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쩌다 보니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죠. 그럼 우리 조카 한번 만나볼래? 우리 조카가 딱 우리 원장님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더 좋은 분 만나셔야죠. 원장님 같이 좋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우리 조카가 키는 좀 작은데 공기업의 능력도 좋고 우리 오빠가 물려줄 재산도 좀 있고. 아유,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아니, 됐다는데 사람 귀찮게 왜들 그래? 아니, 나는 원장님 혼자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렇지. 안타깝기는 자네 조카가 안타깝겠지. 능력 있고 예쁜 우리 원장님이 안타까울 게 뭐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수업 준비나 해. 다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아니 뭘 그렇게 또 이야기할 건 뭐람? 한 번씩 곤란한 질문이나 권유하는 회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죠. 수업과 별개로 개인적인 일을 서슴없이 묻는 일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편에 서서 선을 그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후로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더 응대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 다른 회원님들과는 조금 다른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이거 집에 가서 먹어봐요. 내 동생이 포항 사는데 이번에 과메기를 좀 보내줘서. 어머, 제 거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장님 거 챙기지 누구 걸 챙기겠어요? 원장님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며. 내가 넉넉히 넣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받기만 하기는 원장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걸 아는데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챙김을 받으며 알고 지낸 지 반년쯤 지났을 거예요. 수업이 끝난 시어머니를 데리러 온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죠.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박, 애자, 심자 되시는 분 모시러 왔는데요. 아직 수업이 안 끝났을까요? 아, 애심 회원님 아드님이세요? 회원님 수업 끝나시고 지금 씻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실 거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남형의 체격도 괜찮고 남자다운 게 첫눈에 괜찮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다른 회원님들과 다르게 본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거죠. 승규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시간이 좀 남아서 빨리 왔어. 끝났어? 응, 가자. 어머, 우리 원장님인데 인사했어? 이분이 엄마 수업하시는 원장님이셨어? 응, 우리 원장님 참 미인이시지? 아휴, 너무 매번 그러시니까.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늘 어머니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늘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늘 감사해요. 남편은 첫 만남에서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평소 시어머니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다 보니 다른 회원님들과 다르게 마음이 가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남편을 내세워 만나보려고 한 것도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어머,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요. 그러시구나.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아이, 저기 원장님.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원장님 불편할까봐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나는 원장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예쁘고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고 참한 데다가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 누군들 안 예뻐하겠어요. 근데 나는 다 떠나서 자꾸 원장님한테 마음이 가요. 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원장님이 우리 아들을 좀 만나봤으면 하는데. 네? 아드님이요? 아휴,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럴 때마다 왜 저렇게 주책이야 싶었는데 내가 이러네. 아휴,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그냥 원장님이 욕심나서 해본 소리니까 가볼게요. 시모는 그렇게 툭 자기 마음을 던지고 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후다닥 나가버렸죠. 솔직히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때처럼 난처하거나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접근인데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오히려 저는 기분이 참 좋았던 거죠. 게다가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 뒤로 괜히 그 아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심리가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에 의해서 그런 호감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것 좀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지방 출장 갔다가 그 지역 유명 빵이라길래 좀 사왔어요.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서 넉넉하게 사왔는데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알아요. 이거 사기 되게 힘들다던데. 이렇게나 많이 사오신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평소에 저희 어머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요가 수업하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셨어요. 이게 다 원장님 덕분이죠. 회원님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저기 네?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네? 뮤지컬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뮤지컬 티켓이 생겼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그게 남편의 첫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이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걸리는 게 있다면 회원님의 아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뿐이었죠. 그 사실이 다른 회원님들께 알려지면 괜히 저도 시어머니도 곤란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호감을 떠나서 저는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엄청 권유를 했어요. 원장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원장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한번 안 만나볼래요? 우리 아들이지만 참 괜찮거든요. 네? 그게 내가 원장님 곤란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아휴, 엄마 욕심이라 그런가? 나는 원장님이 우리 아들이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그러는 게 나는 원장님이 우리 식구가 되려나 싶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 내가 2번은 안 권할게요. 응? 몇 번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권유하는 탓에 결국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회원님들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때 그 고민을 엄마한테만 털어놨었는데 엄마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얼마나 마음에 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평소에 너 예뻐하고 잘 챙겨주신 분이시라면서. 그런 분 아들이면 또 얼마나 괜찮을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은 만나봐.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거절하기 쉽지. 괜히 회원님 아들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지. 괜히 안 좋은 소문 돌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매너 없는 분 같지는 않은데 뭐. 너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일만 하고 혼자 살 거야? 적은 나이 아니다 너.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다 너 혼자 늙어 죽을까 걱정도 많어. 아휴, 나 아직 30이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요즘 30이면 한창인데. 그렇게 남편과 첫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능력이나 외적인 것은 둘째치고 기본 매너도 좋고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아 사실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 못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네? 아니 왜? 그 사람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확히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려거든 평생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긴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해 결국 헤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헤어진 지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결혼해 아이를 갖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남편과 달리 남편이 만났던 전 여자친구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그 문제로 몇 달간이나 싸우다 결국 이별을 했던 거죠. 그렇게 헤어진 후로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오히려 그게 쉽지 않았답니다. 이제야 좀 잊혀진 것 같다던 차에 저를 만났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다며 엄마의 권유로 나온 자리지만 잘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순조로워도 되나 싶은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6개월 했나 평소 결혼 욕심이 있던 남편으로부터 근사한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에게 사랑꾼으로 소문난 남자친구였고 프로포즈도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끝내줬기 때문에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 프로포즈를 위해 빌린 그 호텔방을 뛰쳐나왔겠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10여 년 전 시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쉬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성품도 어찌나 인자하고 따뜻한지 상견례 내내 부모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사돈께서 우리 애를 참 예뻐해 주셨다는 얘기를 일찍이 많이 들었어요. 보내주신 과일이며 과메기며 늘 감사히 잘 먹었고요. 원장님이, 제가 원장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참, 희진이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싹싹하고 예쁨 받는 행동을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희진이 며느리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운이 참 좋습니다. 모쪼록 우리 희진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규도 순규지만 우리 사돈이 있어서 무척 안심이 듭니다. 우리 희진이 친딸처럼 아껴주실 것이 훤히 보여서요. 예쁜 딸 우리 순규한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돈.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끝낸 후 부모님께서는 정말 후련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어머니 한 분 더 생겼다 생각하며 효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지 않아도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 선물보다 어머님 선물을 더 바리바리 싸왔죠.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제 신혼의 단꿈은 와장창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시어머니는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모처럼 늦잠 자던 중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바쁘게 나와보니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굳이 연락을 해야 하니? 네? 아니 근데 너는 이제 일어났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침대야. 아, 일요일이라서 잠 좀 더 자려고. 그럼 순규 밥은? 순규도 아직 밥도 못 먹고 침대라는 거야? 아, 네. 아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앞으로는 일요일이라고 늦잠 잘 생각하지 말고 끼니는 매일 시간 맞춰서 챙겨 먹어라. 아프면 쓸데없이 병원부터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안 아플 생각을 해야지. 늦잠 자고 제대로 안 먹는 그런 습관이 쌓여서 병을 만드는 거다. 아침상이나 차려라. 어머니께서도 아침 안 드셨어요? 지금까지 한 말을 뭘로 들었어? 나야 당연히 먹었지. 어떻게 해먹나 보려고 하니? 나 있다고 뭘 더하지 말고 평소 먹는 대로 내봐라 한번. 시어머니는 그러고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트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에서 안 깬 건가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나요? 행동뿐만 아니라 저를 보는 표정과 말투 모두 딴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그때 전 어머님의 행동이 변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 아프신가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던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남은 식재료로 얼추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엄마가 만들어준 멸치볶음 정도였죠. 그런데 그걸 본 어머님께서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시는 거예요. 예, 너는 이걸 지금 아침이라고 차린 거냐? 네? 대체 이걸 먹고 무슨 힘을 내서 일을 하라는 거야? 순규 등치를 봐라. 지금 이까짓 거 먹고 힘이나 쓰겠어?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식재료가 많아요. 그리고 순규 씨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던데요. 많이 안 먹긴 뭘 많이 안 먹어. 나는 매일 아침 항상 고기 아니면 생선은 올렸다. 먹다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침 식사 문제는 순규 씨랑 이야기해서 적당히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먹기로 했어요. 일단 어머님께서 차리라고 해서 차리긴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며느리 들여서 밥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다는데 이러긴 뭘 왜 이러냐는 거야?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세요? 말투도 그렇고 지금 어머님 딴 사람 같아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고 사근사근 굴면서 네 눈치나 볼 줄 알았어? 잔말 말고 다시 차려라. 재료가 없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재료라도 사와. 네? 어머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리고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는데요?
승규 씨는요? 승규 씨는 그냥 바다만 먹는 사람이에요? 뭐? 승규는 남잔데 당연하지. 그럼 승규 보고 하라고 해야 한다 이거야? 승규는 밖에서 일을 하잖아. 게다가 나이로 보든 뭐로 보든 승규는 그런 걸 할 애는 아니지 않니? 저도 이래요. 승규 씨나 저나 밖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야, 이거 말꼬리를 잡네. 고분고분하니 사근대던 거 다 연기였던 거야? 연기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어머님이야말로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요. 저한테 잘해주시면서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는 말은 다 연기였어요? 딸처럼 하잖냐? 내가 딸이 있었으면 우리 집 장남 시다발이 시켰을 거야. 네? 시다발이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는데도 남편은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설명해달라는 의미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너 결혼해서 이따위로 대접받고 살 생각이야? 뭐가? 이게 지금 밥상 차린 것 좀 보란 말이야. 너네가 네 아버지 밥상 차린 거 기억하지? 기억하지. 내가 한평생 살면서 너네 아버지한테 이런 상 내놓은 적 있냐? 아니, 이건 좀 그렇네. 희진아, 신경을 좀 쓰지 그랬어. 뭐? 반찬도 계란말이에 멸치볶음. 나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안 먹었는데 좀 심했다. 뭐라고? 오빠! 오빠는 누가 네 오빠야? 결혼했으면 제대로 된 호칭을 써야지. 어딜 오빠. 너네 집에서는 니네 엄마도 니네 아빠한테 오빠라고 해? 그게 무슨 개족보야? 니네 엄마 아빠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잠자코 그 수모를 당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간단히 채비하고 차키를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쫓아와 붙들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는데 어딜 가? 저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고 이런 취급 당할 생각도 없어요. 놔주세요. 아니 이게 시집에 왔으면 시집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놓으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고 차에 앉아 한참 숨을 고르고 진정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혼초 기죽이기 뭐 그런 것인가 싶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때 기분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칠 정도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얼굴 가면 바꾸듯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그렇게 바뀌나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 길로 차를 출발시켜 학원으로 가버렸어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럼 거기서 계속 그런 소리 듣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 많이 상했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내가 알던 어머님 맞아? 그 눈빛하며 말투하며 나한테 앙심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좀 너무하긴 했어. 너무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나 이번에 어머님한테 제대로 사과 안 받으면 더는 어머님 얼굴 못 볼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가자, 어? 모처럼 일요일인데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시켜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뒤 잠시 잠잠하다 싶었는데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결혼 안 한 시동생도 대동해서 아침 먹으러 왔다며 당당히 아침상을 차려내라 했죠. 그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게 됐는데도 남편은 특별히 나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벼르듯 기다린 적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수업이 이제 끝나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결혼 전에 이 시간까지 학원에 있는 거 보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결혼 전이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니 너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럼 일을 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네, 해라. 네? 내가 아니라 네 하라고. 어른이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리고 너 이게 뭐냐? 시어머니는 그때 제게 뭔가를 던졌는데 그건 다름 아닌 피임기구였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은 것이었어요. 그 말은 즉 어머님께서 제 화장대 서랍을 뒤져봤다는 의미였고요. 저는 어머님 손에서 피임기구가 나왔다는 것도 어머님이 제 방을 뒤졌다는 것도 너무 놀라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지르길?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이딴 거 쓰게 했냐? 어떻게 감히 이딴 걸 쓰게 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젠 제 방까지 뒤지세요?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도가 지나치시다고요. 네 방은 무슨 네 방이야? 순규가 쓰는 방인데 내가 못 볼 게 뭐가 있어?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피임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 부부 일이지 어머님이 참견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끄럽다니? 부끄럽다니? 내가 뭐가 부끄럽냐?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다. 부끄러움을 네가 알아야지. 어디 남편한테 저딴 거나 쓰게 하고 네가 그러고도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아,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왜 오시는 거예요? 저 말려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니 이게 너 미쳤냐? 어머님이 절 미치게 하잖아요. 돌아버리게 하잖아요. 희진아, 왜 그래? 얼른 어머니 가시라고 해. 당장! 희진아. 당장 안 가시면 내가 나가. 나 이 길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아니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일단 가자. 가긴 어딜 가? 나 말 아직 안 끝났다. 얼른 가자니까. 그렇게 남편이 서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갔고 저는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답답한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저는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전엔 세상 사랑꾼인 것처럼 제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던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문제에선 결국 어머님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애부터 갖자니까. 또 그 이야기야? 그거 우리 끝난 얘기 아니었어? 당장 우리 집 대출금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갚고 나서 갖기로 했잖아. 엄마는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알아. 나도 오빠 나이 생각하면 빨리 낳아야 한다는 거 안다고. 내일은 특히나 몸의 변화에 민감한 일인데 나 임신해서 일 못하면 당장 오빠 능력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있고? 그 이야기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 그때는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집 살 돈도 모아놓지 않고 시댁에 퍼부은 돈이 많아 대출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성실하고 저도 일을 하니 집 대출금 갚는 일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부부끼리 끝난 이야기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꼭 그렇게 문제가 되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건 학원에서의 어머님 태도였습니다. 승규 엄마 참 좋겠다. 우리 원장님 같은 며느리를 다 얻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한테는 입도 못 대게 하더니 뒤에서 그런 수작을 벌이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우리 아들이 나 데리러 왔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지. 나는 뭐 하나 한 게 없어.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지. 참 부럽다 부러워. 나는 우리 조카 짝지어주면 딱 좋겠다 그랬는데.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지 뭐. 학원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원님들과 지내고 결혼 전처럼 저를 대했거든요. 시킨 것도 아닌데 수업이 끝나면 물도 갖다 주고 수건도 갖다 주고 다른 회원님들 보는 앞에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반찬도 챙겨다 주고 그랬어요. 거의 매일같이 불시에 집에 찾아오면서 다른 사람 앞에선 아들 며느리 집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는 말에 맞장구 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어요. 그쯤 되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혼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혼해도 되나 남들은 이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건가 헷갈리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 잠들지 못한 밤이 여러 날이었어요. 결국 도저히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에 이르렀죠.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정말 미치거든요. 문제가 터진 그날도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자려고 하는데 가방에 넣어놓은 약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다 흘렸나 싶은데 기억에도 없고 당장 잠은 자야겠고 미치겠더라고요. 한참을 찾아도 없어 망연자실해야 하며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 거실에 나왔더니 아니 세상에 그 밤중에 또 시어머니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인사할 힘도 마음도 없어서 보는 둥 마는 둥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부엌까지 쫓아와 제게 또 뭔가를 던졌습니다. 너 이거 뭐냐? 또 뭔데요? 네 2눈으로 한번 보고 말해라. 어머님께서 제게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약봉투였습니다. 언제 또 제 가방을 뒤져 그걸 가져갔나 싶어 화가 나기보다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어? 너 지금 웃었니? 이걸 이제 주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찾았는데. 거의 해탈에 이른 마음으로 어머님이 던진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와 다시 획 낚아채는 거예요. 너 지금 뭘 먹는 거야? 약이에요, 약. 이제 약도 제 맘대로 못 먹어요? 그게 무슨 약인데? 나 그거 다 알아봤다. 너 그거 수면제 잠 오게 하는 약이라며? 네,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얼른 주세요. 아니, 세상에 병원에 가서 잠 오게 하는 약을 먹는 애가 어딨어? 앞으로 임신도 해야 하는 애가 이런 걸 무서운 줄도 모르고 먹어? 내가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내 며느리 정신병자라는 거 알까봐 무서워 죽겠어. 뭐라고요? 정신병자요? 그럼 정신병자지. 남들은 잘만 자는 잠을 못 자서 이딴 거나 받아먹는 게 그럼 정상이냐? 진짜. 저 살면서 그렇게 편하게만 산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 때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상도 많이 만났지만 시어머니 같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일하다 만난 진상은 일 끝나면 볼 일이라도 없지 가족으로 엮여 있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정말 없던 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야 수면제지 시간이 지나면 더한 약도 먹어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회심의 일격이라도 하듯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못 있는다. 네? 너 그럴 거면 이혼해라. 너 같은 애 우리 승규 곁에 못 두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는지 기세등등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속에 꽝꽝 얼어있던 얼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그동안 절대 풀지 못했던 해답을 찾은 듯이 왜 그 결심을 하지 못했을까 자책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네. 뭐? 이혼한다고요. 뭐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말거나 멍청하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이 벙찌거나 말거나요. 저는 그 집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저를 등 떠밀어 안방에 들어가게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 깨어있는 젊은 엄마인 척했지만 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지식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2달 만에 이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혼하겠다 마음먹으니 더는 신경 쓰일 것도 심지어 화가 날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남이 될 사람인데 제가 무슨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게 다음 날 출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제 집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이 사태의 하소연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심장이 벌렁거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세상에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이혼한다 그러는 거 있지? 나 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면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한 번만 봐달라 설설 기었는데 지가 뭐라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주 요즘 것들은 시부모 무서운 줄을 몰라. 아주 결혼만 시키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바꿔야 하나 싶어. 아유 몰라. 곧 올 시간 됐어. 일단 끊어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오다 그 앞에 있던 저를 보고는 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빤히 쳐다보니 할 말은 없는지 눈치보다 거실로 향하는데 더는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안방에 들어가 신혼여행 때 썼던 트렁크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희진아, 뭐 하는 거야? 말 시키지 마. 말리라고 하는 쇼 같은 거 아니니까 말릴 생각도 하지 말고. 희진아! 나는 오빠한테도 기회 줄 만큼 줬어. 이 결혼이 이렇게 빨리 깨진 건 누구보다도 오빠 탓이 커. 그 책임감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왜 못해? 못할 이유는 뭔데? 오희진, 지금 결혼이 장난이야? 왜 그렇게 철없는 애처럼 굴어? 뭐?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결혼이 장난이니? 적당히 결혼할 여자 잡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잡힌 물고기 되니까 이제 멋대로 하시겠다? 이봐요 김순규 씨, 사람 잘못 봤어. 내가 그딴 취급 받고도 고분고분하면서 살 줄 알았어?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고 천천히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짐부터 싸는 거 습관돼. 그만두지 못해? 습관 될 일 없으니까 걱정 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야 습관이지. 우린 이혼할 거라 짐도 한 번만 쌀 건데 무슨 말이야? 비켜, 걸리적거리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자. 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잖아. 희진아. 남편은 짐을 싸는 제 옆에서 화도 내봤다가 설득도 해봤다가
혼자서 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공격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 가만히 있던 사람이요. 남편이 쩔쩔매며 사정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밖에 있던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거들었습니다. 어이구,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어디 배워먹은 게 없어서 짐 싸들고 나가는 짓거리를 해? 너네 집에서는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뭐야? 자꾸 우리 집 우리 부모님 들먹이면서 그딴 소리 하시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어머니처럼 못 배워먹은 분도 없다고 할 테니까. 뭐야?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말 안 끝났어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에요. 계획적으로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온갖 가머니설로 절 꼬셔놓고 이제와 종년 부리듯 그러시는 거 저는 못 참아요. 어머님 상대로 이 결혼에 대한 책임 확실히 물을 거니까 기다리세요. 뭐? 결혼에 대한 책임? 네가 어떻게 물을 건데? 네가 어떻게 물을 거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야죠. 뭐? 승규야, 지금 얘 뭐라는 거니? 소송? 지금 나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그게 못할 짓이면 법으로도 못하게 했겠죠. 왜 법이 허락을 하겠어요?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써먹으라고 만든 거지. 너! 짐을 싸며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니 저는 후련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쓰러졌는데 그게 진짜 쓰러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 쓰러진 시어머니를 붙든 사이 저는 대충 싼 짐을 들고 친정으로 가버렸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 언질도 없이 짐을 싸들고 들어왔으니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짐을 싸들고 나왔을 때는 후련하기만 하더니 막상 부모님 얼굴을 보니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엄마. 저는 그제야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죠. 아마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해? 그런 낌새가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단 말이야.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나도 견딜 만큼은 견디고 싶었어. 참을 걸 참아야지. 견딜 걸 견뎌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었어? 시댁서름 감싸 안아주는 친정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날 저는 엄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개워냈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머니와 남편이 안면 몰수하고 딴 사람이 돼버렸단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죠. 아무래도 내가 김서방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아빠가 그 사람 만나서 뭐하게. 나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그 사람도 용서 못해. 애초에 짜고 치는 결혼이었어. 결혼했다고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하면서 방관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일단 자초지종을 들어봐야지 않겠어? 희진이 너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사부인이라 그렇다 쳐도 김서방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혼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내가 그 희망으로 2달을 버틴 거라고. 아빠는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남편은 아빠의 그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무참히 짓밟았죠. 그날 밤 친정까지 쫓아왔거든요. 부모님이 아시면 더 속상해 하실까봐 조용히 집을 나와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더는 할 이야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너 때문에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너 당장 데려오라 난리시라고. 아, 어머니? 참나. 그 이야기하러 온 거야?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안 가면 어쩌시겠대? 야, 오이진.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굴어. 우리 엄마 옛날 사람 맞아. 그래서 유별난 거 인정해. 그러면 너도 적당히 맞춰주면 그만이잖아. 오빠, 전 여자친구랑 애 문제로 헤어졌다는 거 거짓말이지? 뭐?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거야. 그 여자도 어머니 성미에 도망갔겠지. 아니야? 그러니 아들 장가 한번 보내겠다고 얼굴 싹 바꿔서 내 앞에서 연기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 그치? 뭐? 드라마 쓰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머니 쓰러지시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살아야겠어. 그 집에서는 단 1초도 숨쉬고 살 수 없으니까. 뭐? 쓰러지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넌 말 그따위로 할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오빠는 할 말도 없어. 어머님이 나한테 그 모진 소리 다 할 동안 오빠 뭐 했어? 멍청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서 나 몰라라 하든지 어머니 말 거들면서 같이 편먹고 나 괴롭혔잖아. 이게 진짜! 남편은 참지 못하고 제게 손찌검을 했고 그건 또 그건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전만큼 사랑꾼은 아니었지만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선 저를 대신해 불호령을 내린 것은 때마침 그 모습을 지켜본 아빠였어요. 김서방, 지금 무슨 짓인가? 장인어른, 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자네 만나 이야기라도 해볼 참이었는데 내가 착각을 해도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 그게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이혼해. 감히 내 딸한테 폭력을 써? 장인어른,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이전엔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장인어른. 처음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 내가 자네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아니, 자네 집안 식구들 자체를 한참 잘못 봤어. 희진이 말대로 이건 사기 결혼이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결국 제 이혼에 친정 식구들이 다 나서게 되었고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여 결혼에 든 비용은 다 받아냈습니다. 이혼 과정은 결혼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보다 재판 과정이 더 길었으니 말 다 했죠. 뚜렷한 증거가 많지 않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니, 그 정도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재판장님도 나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이유로 이혼하면 대한민국의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만 합니까?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말 덕분에 그쪽 변호사는 애를 좀 먹어야 했지만 저희는 한시름 놓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끔찍한 결혼 생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종지부를 찍나 했습니다. 소송과 마음의 상처로 나가지 않았던 학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아예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원생수를 줄이고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두었거든요. 기존 회원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학원에 뺏기는 건 순식간이라 예상은 한 일이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회원수가 너무 줄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좀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선생님들만 고생시킬 수 없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죠? 원장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그 회원님이 그런 분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남편분도. 아이, 죄송해요. 생각나게 하려던 건 아닌데. 아니, 진짜 제가 다 화가 나더라니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 다행이죠. 이제 수업도 다시 늘리고 정상 운영하게 되면 학원 사정도 전보다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요. 원장인 저만 돌아오면 학원 운영도 정상으로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온갖 프로모션을 다 쏟아도 생각보다 회원수가 정상화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하는 시니어반 수업은 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쟁업체가 있다고 한들 그동안 즐겁게 잘 다니시던 회원분들이 있으니 입소문을 타고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건가 싶어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시니어반 회원들이 탈의실에서 하는 이야기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어머, 정말? 여기 원장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 다니던 한석이 엄마도 저기 사거리 요가원으로 옮겼잖아. 나도 실은 고민 중인데 회원권을 6개월치를 끊어놔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니까. 어머, 별꼴이다. 그래도 수업은 잘 가르치는 것 같긴 하던데. 수업이야. 원장 수업이 제일 낫긴 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어? 그렇게 굴러먹던 사람이랑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수업하는 게 나는 영 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깜짝이야. 원장님.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굴러먹던 사람이요? 누가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는 그 회원이 해준 이야기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가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차만 며느리감인 줄 알고 드렸더니 요가 학원을 하기 전에 그 몸매로 나가요를 했다더라. 요가 학원도 그때 만난 질 나쁜 남자친구가 차려준 것이더라. 숨겨놓은 애가 있어 양육비를 얼마씩 보내고 있다더라 하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끔찍한 소문들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제 이혼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업무가 늦게 끝난 저 혼자 학원에 남아있던 날이었는데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리더니 전 시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소송장 때문에 온 줄 알고 또 날이 섰죠. 여긴 왜 오신 거예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진아,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다. 소송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는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떻게 그런 소문까지 퍼뜨리고 뻔뻔하게 제 앞에 얼굴을 보여요? 그게 아니야. 우리 승규가 죽어간다. 네? 승규가 다 죽어가.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승규 좀 살려다오.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전 남편이 죽어가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더러운 기억만큼이나 애틋한 추억도 있던 사람이라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쏘아붙였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을 갈 일이지 왜 저를 찾아와요? 전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한번 부부연을 맺었으면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지. 어딜 감히 이혼을 하고 날 상대로 소송을 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가요. 승훈아! 승훈아!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흘러간 거예요. 전 시어머니가 부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와 함께 몇 번 우리 집에 들이닥친 것 말고는 특별한 교류도 없던 사람이에요. 평소 말수도 없고 표정도 없는 사람이라 따로 대화를 할 것도 나눠본 적도 없고요. 남편 닮아 덩치도 제법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니 공포 그 자체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 어쩔 수가 없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며느리는 혼쭐을 내줘야지. 내가 왜 그쪽 며느리예요? 이제 남인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승훈아, 가자. 뭐야? 오지 마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시모의 명령을 받은 시동생은 저에게 다가왔고 다짜고짜 제 입을 틀어막고는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정말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쳤지만 가뜩이나 몇 달 사이 마음고생이란 고생은 다해 그런지 힘이 없었어요. 애초에 체격 차이가 있는 전 시동생과의 몸싸움에서 이기긴 힘들었겠죠. 늦은 밤이었고 상가에 아무도 없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모의 차에 실려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승규가 많이 아프니 네가 간호만 해라. 그뿐이다. 우리 말대로 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운전대를 잡은 시모는 선심 쓰듯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 시동생 손에 붙들려 이를 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대답해! 간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 이래저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일단 시어머니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약속했고 약속을 받아낸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제가 살던 신혼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도망칠 수 있는 궁리를 엄청 했어요. 누군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주길 누군가 전 시동생의 손에 붙들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봐 주길 얼마나 빌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신혼집에 끌려갔고 그곳에는 정말 몸져 누운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병원에 안 보내고 왜 여기에 두는데요? 독감이라고 약만 처방해 주는데 뭐 어떡해? 독감이요? 지금 독감 때문에 절 데리고 온 거예요? 처방약 먹고 쉬면 되잖아요.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행여 나나 승훈이한테 옮기라도 하면 어쩌라는 거야. 그렇다고 아픈 애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 너가 알아서 좀 해라. 저기요. 아니 무슨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가 차더라고요.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나온다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들은 없는 게 무서워 저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무서워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겁니다. 그냥 먹을 거나 앞에다 챙겨두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세요. 화장실도 안방에 있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챙겨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죠. 전 갈 테니까 좀 비켜주세요. 가긴 어딜 가? 약속 잊었어?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간병이 필요하다길래 어디 손발이라도 묶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보고 뭐라는 거예요? 뭐 밥이라도 떠먹여주고 화장실에 업어다 주라는 말이에요? 잘 알면 빨리 들어가라. 잠자코. 싫다니까요? 막무가내로 그 집에서 빠져나오려다 전 시동생에게 붙들렸고 저는 그대로 거실로 패대기 쳐졌어요. 말 그대로 정말 짐짝 던지듯이 던져졌는데 그 사이 테이블 모서리에 팔이 찧어 눈물이 찔끔 났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게 순순히 말을 들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니들 이혼할 일도 없고 지금 순규적에 독감으로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있어? 결국 저는 그대로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넣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다 죽어가는 전 남편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요. 제가 왔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진짜 아프긴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감시하는 통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 보내고 그래야 했어요. 그렇게 밤새 있었더니 이튿날 아침부터는 저도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전 남편한테 옮았는지 전 시동생 때문에 패대기 쳐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몸살기가 있었죠. 그래도 약발이 좀 들었는지 아침엔 전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나 때문에 온 거야?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희진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재결합할 것 같으면 그 지긋지긋한 재판 과정을 왜 버텼는데? 당신이랑 재결합하느니 차라리 저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조용히 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고 살아 그래. 엄마한텐 그게 당연한 세상인데 네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구니까 서로 안 맞았던 거지. 누가 당신 보고 당신 엄마 이해시켜달라 그랬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 같자는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 머리 올려 미치겠으니까. 희진아, 그러지 말고, 어?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밤새 병간호한 거 아니야.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섣부른 결정한 거 아닐까? 제발 좀 그만해. 우리가 섣불리 한 결정이었으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겠어? 생각 좀 하고 말해. 당신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에다가 마마보이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전 남편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저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이내 몸을 가누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좀 몽롱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 누워있는 건 제가 되었는데 기막힌 일이 있었죠. 머리가 멍해진 와중에도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 차라리 잘 됐다 했습니다. 승규, 너는 진짜 괜찮은 거야? 신기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가벼워졌어. 거 봐라. 독감이든 감기든 누구한테 옮겨야 끝내는 일이지. 엄마가 기가 막히게 잘 데리고 왔지? 엄마, 그래도 희진이 저러다 진짜 크게 아프면 어떡해.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감기로 병원은 무슨. 그냥 너가 처방받은 약이나 좀 먹으라고 해. 괜히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있고. 그렇게 곁에 아무도 없는 방에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몸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기 아들은 아픈 와중에도 한 끼를 걸으면 죽기라도 할까봐 죽도 써주고 과일까지 챙겨주더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방문 한 번 안 열리더라고요.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땀은 땀대로 흘리다 보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전시모와 누군가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는데 불현듯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다니까요. 희진아!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 무슨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이것도 엄연히 주거 침입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없으면 그냥 조용히 되돌아갈 텐데 왜 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없으면 당당하게 둘러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없는데 자꾸 우기면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가세요. 얼른 가시라고. 그 순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어가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엄마! 엄마! 어? 우리 희진이 목소리인데? 희진아, 희진이니? 엄마! 어머, 어머 희진아, 희진이야, 희진이. 저는 그렇게 경찰을 대동하고 전 신혼집에 찾아온 엄마 아빠 덕분에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와 전 남편 그리고 전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서로 이동이 되었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고 독감에 더불어 타박상 진단서를 끊어 그 세 사람을 모두 납치 감금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학원 문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은 저를 찾기 위해 부모님께서 애써주신 것이죠. 실종 정황이 확실하고 제 핸드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기지국이 전에 살던 집 근처였으니 의심에 확신을 더한 것이고요. 저는 죽다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독감으로 남편 대신 몸져 눕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지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이혼한 전 며느리를 납치 사주를 하고 감금한 시어머니는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방조죄, 전 시동생은 폭행했으나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 집행유예로 끝났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도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저는 마음이 다 놓였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그 정신 나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살다 보면 정말 자기 잘못 하나 없이도 인생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비로소 전 남편과의 문제는 확실히 끊어낸 것 같지만 그 뒤로 저는 사람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부터 하게 된 것이죠. 부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길,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